어제까지 쓰레기 취급하던 사람이 오늘은 도련님이래요. 세상 참 웃기죠?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잠깐만요. 마음에 남으시면 구독이나 좋아요 정도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근데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12년이야. 12년을 같이 했는데 고작 이 한마디가 끝이야? 가게는 내 명이니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 박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세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분명 한국어였지만 선영의 귀에는 어떤 외국어보다 낯설게 들렸습니다. 빗줄기가 처마 끝에서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속옷 몇 장과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어머니 영정사진이 전부였습니다. 12년 동안 일군 삶의 무게가 고작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미자반찬이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간판의 글씨체를 고르느라 일주일을 고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메뉴판 하나, 앞치마 색깔 하나까지 함께 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함께 시장에 가고 밤 11시까지 반찬통을 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골목을 걸으셨습니다. 신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발이 젖는 것쯤은 아무런 감각도 주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이 골목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라고 받은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반찬 가게를 시작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그 남자 강태호였습니다. 선영아, 나만 믿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된 40살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물었어야 할 것들을 묻지 않았습니다. 가게 명의가 왜 공동이 아닌지, 월세 계약서에 왜 자신의 이름이 없는지, 통장 관리를 왜 그 사람이 하는지, 의심은 불신이고 불신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선영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 연락처를 눌러보았지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5년 전에 연락이 끊겼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가게 손님이거나 태호의 지인이었습니다. 50년을 살았는데 전화 한 통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빗물보다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12년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했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금 하나, 보험 하나 없이 살았습니다. 태호가 같이 사는데 뭘 따로 해라고 할 때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4만 7천 원이 있었습니다. 카드는 태호 명의였으니 이미 정지됐을 것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이번 달까지만 낼 수 있을 터였습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쭈그려 앉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12년을 바쳤는데 남은 것이 비닐봉지 하나라니. 이것이 자신의 인생이라니. 저 멀리 가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아마 저 안에서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선영이 새벽부터 담근 깍두기가 냉장고에 있을 것이고 선영이 빨아놓은 수건이 욕실에 걸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저 가게는 내일도 문을 열 것이었습니다. 존재가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선영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안으셨습니다. 그 안에 든 어머니 영정사진이 젖을까 봐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영아, 남자 믿지 마라. 내 이름으로 된 거 하나는 있어야 해. 그 말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소리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젖은 옷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12년을 시작했으니 이 골목에서 12년을 끝내야 했습니다. 선영은 걸으셨습니다. 아무 방향으로나 그저 이 골목을 벗어나기 위해서 2시간을 걸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선영은 어느 공원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블록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공원 안쪽에 정자가 보였습니다. 일단 비를 피해야 했습니다. 정자 계단을 오르려는데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지폐였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멈칫하셨습니다. 주울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 어둠 속에서 손 하나가 나왔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자 기둥 뒤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만은 선명했습니다. 그 손이 젖은 지폐를 집어 선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손가락은 길고 마른 편이었습니다. 노숙자의 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말투에 거친 구석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남의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더라도 그 정도의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지폐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와 바람소리만 정자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선영은 결국 정자 안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앉았지만 이제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리카락은 은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짧은 수염이 나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점퍼 안에 셔츠를 받쳐 입은 것이 보였습니다. 노숙자라면 노숙자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등을 구부리지 않고 앉아있는 자세,
조용히 정면을 바라보는 눈빛,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노숙자와 달랐습니다. 남자가 다시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동정이 담긴 손이라면 거절했을 것이었습니다. 불쌍해 보여서 주는 돈이라면 차라리 굶는 것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서는 동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건네는 것 같은 동료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지 않습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 이것이라도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지폐를 받으셨습니다. 젖은 10,000원짜리가 손에 닿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까 골목에서는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남자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배려가 또 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가 완전히 그쳤을 때 선영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반찬가게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명함을 남자 옆에 놓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놓고 일어섰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주느냐고. 선영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밤에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이 남자뿐이었으니까요. 정자를 내려오면서 선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영은 사흘 동안 찜질방에서 지내셨습니다.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밤에는 수면실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습니다. 식당 주방 일은 젊은 사람을 원했고 마트 일은 경력자를 원했습니다. 12년 동안 반찬 가게만 했던 경력은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짧게 말했습니다. 방을 구하셨냐고. 선영은 아직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옥상 단칸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 방이 아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건물주가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그 건물을 찾아가셨습니다. 연립주택 골목 끝에 있는 낡은 4층 건물이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었고 그 끝에 조그만 방이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성인 2명이 누우면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화장실은 없었고 아래층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싱크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그만 창문이 있었고 그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방을 보며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12년 전 태호와 처음 시작할 때도 이 정도 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작아도 화장실이 있는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청소를 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남자를 돌아보셨습니다. 남자는 문 앞에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이상했습니다. 선영은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지내느냐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옆모습에서 선영은 무언가를 읽으셨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자신과 같다는 것을. 선영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리셨습니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50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함께 지내자고 하셨습니다. 남자가 처음으로 표정이 움직였습니다. 놀란 것인지 당황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기 싫다고, 방이 무섭다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혼자 보낸 밤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남자는 모를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4층에 새로 들어온 여자가 노숙자 같은 남자와 산다는 이야기가 건물 전체에 돌았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모른 척 하셨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도윤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10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침마다 방을 쓸었고 빨래를 널어주었습니다. 공용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이상한 동거였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지붕 아래서 밥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글씨였습니다. 선영이 장을 봐오면 도윤이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그 글씨가 너무 반듯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그런 글씨체는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어볼 뻔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냐고, 왜 이런 곳에 있느냐고. 하지만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도 묻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누군가 물으면 선영도 대답하고 싶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당 5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월세와 밥값은 낼 수 있었습니다. 도윤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이라고 해봐야 접이식 좌탁이었습니다. 반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김치와 계란 프라이, 간혹 두부찌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저녁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태호와 12년을 함께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침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가끔 생각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저 반듯한 글씨체는 어디서 배운 것일까? 하지만 여전히 묻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건물 사람들의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선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훑어보는 시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층에 사는 중년 여자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옥탑방? 진짜 이상해. 노숙자 같은 남자 데리고 살아. 돈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 무슨 배짱으로. 선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빨래를 계속 널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3층 할머니는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도윤과 마주치자 인상을 찌푸리며 돌아서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일도 안 하고 뭘 하고 사는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선영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저 사람은 새벽 5시에 일 나간다. 당신보다 더 일찍, 더 많이 일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으셨습니다. 도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고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건물 공용 공간에 고장난 전구를 갈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층 경비 아저씨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도윤을 보면 눈인사 정도는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4층 맞은편 방에 사는 젊은 남자가 가장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부터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냄새 나네. 계단에서 스쳐 지나갈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선영은 뒤에서 걷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도윤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야 하니까 일찍 자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먼지투성이 작업복은 세탁해서 건조대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직접 빨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을 듣는 것일까요? 집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영은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2년을 반찬가게에 바쳤지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는 자신도 똑같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옥탑방에 사는 여자. 세 번째 달이 되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건물의 수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4층 배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았고 입주민들끼리 수리비를 나눠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층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옥탑방은 빼야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돈이나 있어? 선영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입주민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보고도 2층 여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내며 선영은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관리비는 매달 정확하게 냈습니다.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뭘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고 노숙자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저녁 도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돌아온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옥탑방 문에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 나가라. 검은 유성 매직으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영이 일하러 나가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그 글씨를 바라보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지우셨습니다. 물걸레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유성 매직은 물로 안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조용히 살고 있을 뿐인데 그날 저녁 도윤이 돌아왔을 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낙서를 본 것이 선영이 지우려고 했지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선영은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좀 더.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투가, 그 어조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딘가 다른 세상에서 온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확신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식당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2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추가 수당 생각에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현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구가 또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려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멈춰 섰습니다. 야, 너 진짜 눈치 없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4층 맞은편에 사는 그 남자였습니다. 선영은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나가. 여기 너 같은 노숙자 있을 때가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계단 모퉁이에서 멈추셨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젊은 남자가 도윤의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뭐야, 말 안 해? 벙어리야? 남자가 도윤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도윤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비닐봉지에서 뭔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계란이었습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지면서 깨졌습니다. 아, 지저분하게. 치워. 남자가 발로 깨진 계란을 도윤 쪽으로 밀었습니다.
선영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을 말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저 젊은 남자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가 여기서 뭐라고 살아? 응? 남자가 또 도윤을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도윤이 계단 난간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진짜 역겨워. 냄새나는 노숙자 새끼가 멀쩡한 여자 꼬셔서 같이 살아? 뭐, 몸으로 갚는 거야? 선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줌마도 문제야. 저런 거지 같은 놈이랑 사는 거 보면, 뭐, 젊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겠지. 그 순간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그 눈빛에 주춤했습니다. 취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뭐야, 째려봐. 째려보면 뭐가 달라져? 도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그만해요. 선영의 목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남자가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이 아주... 그만하라고요. 경찰 부를 거예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켜서 보여주었습니다. 110일을 누르기 직전의 화면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술이 깨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뭐야, 진하게 사네. 좋아, 너희들 맘대로 해. 대신 오래 못 살 줄 알아. 남자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영과 도윤이 계단에 남았습니다. 선영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선영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선영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놈이랑 사는 거 보면 뭐 젊었을 때도 그렇게 살았겠지. 그 말이, 그 더러운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이 저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신이 얼마나 일하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런데 왜? 선영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영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과거에 뭘 했든 나는 상관없어요. 선영은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욕당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선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결심하셨습니다. 작은 방에 누워서 어둠 속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인정하면 됩니다. 세상이 이 사람을 쓰레기 취급한다면 내가 사람 취급하면 됩니다. 내 이름 석자로 이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도윤은 이미 일하러 나간 뒤였습니다. 접힌 이불과 정돈된 신발만이 그가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이불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하룻밤 사이에 내린 결정치고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계단에서 들은 그 말들이, 도윤의 등에 부딪힌 난간 소리가, 깨진 계란이 계단을 굴러 떨어지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라고 해봐야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태호와 함께 살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하셨습니다. 구청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러 가는 사람, 아이를 데리고 가는 사람. 저 사람들 중에 자신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은 1층에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 말이 있어요. 일찍 들어와요. 보내고 나서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답장이 올까 싶었지만 도윤은 일하는 중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선영은 창구로 가셨습니다. 무슨 업무로 오셨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혼인신고서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선영의 나이와 차림새를 보고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지우고 서류를 꺼내 주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신분증이랑 같이 제출해 주세요. 배우자분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선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혼인신고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년 전 태호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거였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먼지투성이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선영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밥을 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을 보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이미 적어 놓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영은 도윤의 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면서 저런 취급받는 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법적으로 부부면 적어도 노숙자 취급은 안 당하잖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해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알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선영은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뭘 했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새벽 5시에 일 나가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방 쓸고 빨래 널고 아무 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아는 당신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머지는 알고 싶으면 나중에 말해줘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선영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선영은 밥을 먹는 척하면서 곁눈으로 도윤의 손을 보셨습니다. 펜을 쥔 손이 잠시 멈췄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명이었습니다. 최도윤이라는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졌습니다. 선영은 그 글씨를 보고 숨을 멈추셨습니다. 너무 반듯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마치 서예를 배운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제된 글씨였습니다. 이런 글씨를 쓰는 사람이 왜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을까요? 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한 말 그대로였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을 대조하고 서명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신분증을 보는 직원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직원의 말이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축하받을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면서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옆에서 도윤이 걷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펴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뒤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새벽에 일 나갔고 선영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건물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노골적인 멸시는 줄어들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 대놓고 욕하기는 어려워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결혼까지 했대. 미쳤지. 글쎄, 저 남자가 뭘 쥐고 있는 거 아냐? 선영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저런 말에 일일이 반응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식당이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습니다. 도윤도 일요일은 쉬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은 일요일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선영은 텔레비전을 켜셨습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화면이 흐릿했지만 뉴스 정도는 볼 수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뉴스, 날씨, 지역 소식.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흘려들었습니다. 그때 앵커의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년 전 실종된 중견 건설기업 후계자의 행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영은 손을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화면을 보셨습니다. 도연건설 창업주의 장손이자 유일한 후계자였던 최도윤 씨는 5년 전 갑작스럽게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최근 회사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그의 생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선영은 숨을 멈추셨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금보다 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깊고 어딘가 쓸쓸한 눈빛. 최도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당신.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선영은 대답을 읽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연건설은 아파트 시공으로 성장한 중견 기업으로 최도윤 씨의 실종 이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며 선영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도윤의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영은 기다리셨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이름도.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길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셨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일용직을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속인 것 사과드립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중견기업 후계자. 재벌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5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정이었을까요? 혼자서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선영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경영권 분쟁이 있다고. 당신이 돌아가면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요. 선영의 말에 도윤이 다시 선영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궁금한 거예요. 회사고 재산이고 그런 거 말고 당신이 뭘 원하는지.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5년을 버텼는데 며칠 더 버티지 못할 것도 없고. 선영은 일어나셨습니다. 설거지를 마저 해야 했습니다. 밥은 먹었으니까 일단 자요. 내일 또 일 나가야 하잖아요. 도윤은 선영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옆에서 도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중견기업 후계자의 아내.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방을 쓸고 말없이 밥을 먹고 깨진 계란을 묵묵히 주워 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됐습니다.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일용직을 나갔습니다. 선영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민이었습니다. 결정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선영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옥탑방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2층 창문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3대, 4대, 전부 같은 모양의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벤츠였습니다. 차 옆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전부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본 경호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주민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저거. 조폭 아니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선영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1층 현관을 나서자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씨이십니까? 존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회장.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도연건설 회장. 도윤의 할아버지일 것이었습니다. 남편은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모시고 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이 잡혀간 것일까요? 아니, 잡혀간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멀어져 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고 철문이 있고 경비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부자들의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로비만 해도 옥탑방의 10배는 됐습니다. 안내받은 곳은 응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갈아입힌 모양이었습니다. 머리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정장이 도윤에게 어울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슬펐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저런 옷을 입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알던 사람은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도윤이 선영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에 깊은 주름,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연건설 회장, 도윤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앉으세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명령하는 어조였습니다. 선영은 도윤 옆에 앉으셨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박선영, 50세, 전 직업 반찬가게 운영, 이혼 경력 있음, 현재 식당 설거지 일용직,
노인이 서류를 읽듯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손자놈이 하필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더군. 선영은 입술을 깨무셨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노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살더니 이제는 말대꾸까지 하는구나.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영은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조용하고 무던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정면을 바라보고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의 도윤이구나. 선영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노인이 한참을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그 눈빛이 돌아왔구나. 노인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도윤아, 5년 전에 내가 왜 떠났는지 안다. 나도 바보는 아니야.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 삼촌이 한 짓, 내 아버지가 눈 감은 것 다 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지.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내가 미처 막지 못했다. 그건 내 잘못이야.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이다. 내 삼촌이 경영권을 넘보고 있어. 내가 맡고 있지만 오래 못 버틴다. 노인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와라. 그 말이 응접실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바뀐다. 이 사회도 주주들도 내 편이 될 것이다. 내가 정당한 후계자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도윤의 옆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마. 일주일이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내라면 존중하겠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두지. 노인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각오해야 할 것이 많소. 그 말을 남기고 노인이 나갔습니다. 응접실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갈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생각은요? 선영은 웃으셨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을 왜 물어요? 당신 인생인데 당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당신 삶도 바뀝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깎여 있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옥탑방에서 살든 여기서 살든 나는 나예요. 선영이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요. 거기서 행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요. 나는 따라갈게요. 따라가기 싫어지면 그때 떠나면 되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아요. 선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생각한다고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선영은 일어나셨습니다. 밥은요? 아침 안 먹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밥부터 먹어요. 배고프면 머리도 안 돌아가요. 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응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서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을 달라는 사람은 처음인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선영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웃어요. 선영은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웃을 일 있으면 웃고 그게 사는 거예요. 일주일 뒤 도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2번 더 만났고 변호사와 회의를 했고 이사회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선영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녁에 밥을 차리고 도윤이 돌아오면 말없이 옆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복귀가 공식 발표된 날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5년간 실종되었던 도연건설 후계자 최도윤 씨가 정격 복귀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 참석하여 선영은 텔레비전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며칠 전까지 같이 밥을 먹던 사람이라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옥탑방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복귀 결정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선영의 짐은 누군가가 와서 포장해 갔습니다. 새로운 거처가 마련되었다고 했습니다. 새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60평이 넘는 넓이에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선영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신발을 벗을 곳을 찾지 못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관이 옥탑방 전체보다 넓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넓은 침실, 대리석 욕실, 자동으로 열리는 커튼. 옥탑방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의, 미팅, 인터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적이 손에 꼽았습니다. 선영은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옥탑방이 그리웠습니다. 비가 오면 새는 천장, 공용 화장실, 접이식 좌탁. 그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거기서는 적어도 자신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방을 쓸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사도우미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선영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찍 끝났어요?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는 사람을 봤습니다. 선영은 갸웃했습니다. 아는 사람이요? 당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도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강태호라는 이름 아시죠? 선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 12년을 함께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사회에 왔습니다. 투자 설명자로요. 선영은 말을 잃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를 팔고 부동산에 투자했다더군요. 지금은 꽤 큰 돈을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윤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돈으로요. 선영은 소파 팔걸이를 잡으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태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태호는 성공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그 사람의 투자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절했어요? 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절했습니다.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저를 알아보더군요.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겁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다른 경로로요. 우리 회사 협력업체를 통해서 끈질긴 사람이더군요. 선영은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만나야 하나요? 그 사람을.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만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영은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으셨습니다. 보호하겠다는 의지, 지켜주겠다는 결심, 당신 싸움 아니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한 건 나예요. 12년을 속은 것도 나고,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결정하세요. 만나실 건지, 무시하실 건지, 어떤 결정을 하든 제가 뒤에 있겠습니다. 선영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12년 전 그 골목에서 처음 태호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던 그 남자, 믿으라고 했던 그 남자, 그리고 비 오는 저녁 한마디 말로 모든 것을 끊었던 그 남자. 만날 필요 없어요. 선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여줄 것도 증명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나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선영은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사람 투자안 계속 거절해요.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랑 거래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차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습니다. 도윤은 한 숟가락 뜨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맛이 그리웠습니다. 선영은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바빠서 밥도 못 먹잖아요. 오늘부터는 내가 싸줄게요. 도시락. 제가 회장 손자인 거 아시잖습니까? 알아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선영은 밥을 떴습니다. 회장 손자도 밥은 먹어야지. 굶으면 쓰러져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선영은 생각하셨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도윤은 공식적으로 도연건설의 후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도윤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삼촌과의 분쟁은 정리되었습니다. 법적 싸움이 있었지만 도윤이 이겼습니다. 삼촌은 회사에서 손을 떼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강태호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건설과의 거래가 막힌 뒤 다른 투자처를 찾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의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가사도우미에게 청소와 빨래는 맡겼지만 음식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하겠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말할 때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내가 할게요. 요리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던 그 사람. 손에 칼질 익숙하고 간 맞추는 감각이 있는 그 사람. 도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저녁은 함께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 전에는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넥타이를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선영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도연건설이 올해 실적 1위래요. 축하해요. 도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래도 축하할 건 축하해야지. 선영이 식탁에 국을 내려놓았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이 들어간 평범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도윤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6개월 전 옥탑방에서 마주 앉던 것과 같은 구도였습니다. 다만 장소가 달랐습니다. 접이식 좌탁이 아니라 고급 원목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한 그 분위기. 감사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요? 그냥 모든 것이요. 도윤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입니다. 선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도윤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못 돌아왔을 겁니다. 돌아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회사도 돈도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물었잖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그 질문을 받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키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당신과의 이 시간을. 선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밥이나 했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밥을 차리고 기다리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지 저는 압니다. 도윤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일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저한테는 전부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울게 만들지 마요. 선영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국 식어요. 빨리 먹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된장국과 밥, 김치와 계란말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말없이도 편안한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에 비쳤습니다. 6개월 전 비 오는 골목에서 비닐봉지 하나 들고 서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하셨습니다. 돌아온 것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재벌가 후계자로 돌아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사람의 곁에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뭘 그렇게 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영은 웃으셨습니다. 행복해서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